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남은 텍스트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으로 읽는 인권,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본문 중에서 군인 인권 교육과 문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건들, 사실 군 인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뭐 여러분 조부모 세대나 저희 아버지 세대나 옛날 그 어쨌든 뭐 6, 70년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뭐 사망 죽는 거는 개죽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밝힐 수도 없고 뭐 은폐되어 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밝혀지는 그런 사례들. 국방부 검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한 총련이라고 우리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을 줄인 표현인데 이 한 총련이 이제 주도를 해서 뭐 수상한 책들을 군대로 보낼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뭐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사실은 그런 말인데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바로 칼에 들은 사건이 2009년도에 있었던 국방부 검서 사건. 여러분 검서란만 알죠? 금지한다 할 때 그죠? 요 책서자고 뭐 분서 갱류 뭐 분서하면 이제 책을 불태운단 말이고 검서는 이제 금지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그 중에 몇몇 군 법무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나 지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시작된 게 권리와 법을 위한 투쟁이라는 약 10년에 걸친 재판 과정.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최고법원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이 군 법무관들의 주장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보면 이런 일을 감행했던 또 군 법무관들에 대한 장관, 국방부 장관의 응징에 불복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또 있고 또 이 책의 저자와 출판사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길게는 14년 정도 뭐 소송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복직한 군 법무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군대에 이제 쫓겨났다가 뭐 농부로 일하다가 다시 뭐 복귀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여러분 알베르 까뮈 알죠? 프랑스 유명한 작가 까뮈가 세상은 이런 소수에 반항하는 인간, 저항하는 인간에 의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지도 모르겠어요. 그 까뮈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때 군 법무관들이 주장하고 최고 법원이 검토했던 법률 문장은 사실은 뭐 법문항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 뭐 짧게 요약하면 독서할 권리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군인 인권 교육과 문학의 권리와 이제 관련된 내용. 그 밑에 각 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례와 관련해서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문학의 권리라는 게 그 당시 군인 인권법, 이제 군인 복무기본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있지만 이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겨났겠지. 그래서 이런 군인 복무규율이 사실은 헌법적인 근거가 좀 애매모호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대통령령으로 이제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법령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못 받고 있으면서도 군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했다는 거죠.
군인을 징병해서 군대 가기 싫어도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해서 뽑아가면서 그 군인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독서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 보장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장 안 할 때 정당화된 어떻게 보면 변명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군인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광주 사태라든지 그죠?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제대로 사과하고 그 총뿌리를 자기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무리 명령이라 해도 거기에 저항하고 요 그렇게 되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위에서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은 에, 사실은 뭐 독재 국가나 얼마든지 가능하죠. 과거의 전두환 사태라든지 뭐 모태우 전두환 군사 정권 때 결국은 그런 체계 군의 그런 체계 시스템 때문에 최고 사령관 군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전부 그 명령에 따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인 한 명 한 명도 한 사람이 인간이고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사람, 어? 책을 읽을 수 있고 그죠?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인권이라니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국방부 검수 사건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앵무새처럼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그 당시에 이제 이공현, 송도환이라는 분인데 나오죠. 이공현, 송도환. 군인에게도 책을 읽을 자유, 독서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야전 교본만 읽으라는 법이 있느냐? 응?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군인, 그죠? 뭐 군인이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그대로 입력된 대로 혹은 명령한 대로 따르면은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가장 위험한 사건이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복무규율 조항 및 이 사건 지시는 군인들이 책을 읽을 자유, 즉 자유롭게 읽을 도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도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 즉 독서는 사람이 그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자유롭게 사상을 형성해 나가며 그 인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며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책 읽을 자유는 단순히 알 권리의 문제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 등 정신적 자유의 핵심 영역에 위치하는 것이고 정신적 자유의 최대한 보장은 우리 헌법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전제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러한 권리는 결국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 즉 문학의 권리로도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군인에게도 문학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군 인권 교육과 우리가 관련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군인 인권 교육이 이제 그 이후로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여서 뭐 군인 복무 기본법인데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이제 그런 의무를 가진다는 겁니다. 군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 중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서 보장하는 군인의 기본권 그리고 의무,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절차,
관한 교육을 매년 4번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기본권 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률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물론 명령을 따르는 조직이고 그렇지만 특히 법률의 명령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군인이든 사람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다 따라야 되는 거지만 군의 인권교육 실적이 보면은 겉으로 통계상으로는 항상 100% 수강 완료입니다. 뭐 전부 다 뭐 모아서 강당 같은 데 이제 모여서 비디오 시청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제 동영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수치나 통계만 보면은 성과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그냥 그 영상만 보고 수강만 완료했다고 해서 정말 인권 친화적인 군대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려면 하더라도 뭐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뭔가 예, 동조하기 힘듭니다. 이름이 또 나오는데 김동조죠. 동조하기 힘든 그런 의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권의 어떤 지식적 측면, 인지적 측면은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뒀다고는 아직 우리가 말할 수 없고요. 문제는 인권 감수성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인에 대한 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이 민주공화국의 군인은 예전처럼 더 이상은 이제 상명하복의 전쟁기계처럼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 전사가 돼요. 인간애가 그 전우를 아끼는 이런 전우애, 그죠? 전쟁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으로서, 그죠? 각 개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헌법이나 독일 군인법을 보면은 이런 점이 아주 분명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이렇게 헌법과 같이 표현을 한다면은 첫째가 존엄입니다. 존엄의 의미를 독일 헌법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상호 존중, 상호 존중에서 존엄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일 군인법에 보면은 이제 전우애라는 표현 하에서 이 상호 존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겁니다. 이거 보면요. 독일 연방군의 단결은 본질적으로 전우애에 기반을 둔다. 전우에 의하여 모든 군인은 전우의 존엄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고 전우가 긍지와 위험에 처하였을 때 도와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상호 성인과 타인의 가치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우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머리로만 가능한 게 아니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그럼 마음을 여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책도 읽고, 문학을 읽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도 이런 게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게 겉으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인권 교육자가 장병들 앞에서 인권 목록을 읽어준다거나 동영상 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뭐 해주는지 사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통계상으로는 그래 나와 있어요. 인권 교육이라고 쓰고 군법 교육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좀 듣습니다. 인권 교육이라 해놓고 제대로 된 인권 교육 안 하고 오히려 군법 교육만 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장병들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얼마나 고됩니까? 그죠? 좀 쉬어야 되는데. 그 틈새 시간을 쥐어짜서 몇 시간짜리 인권교육 프로그램 보게 하는 것.
꾸벅꾸벅 졸면서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일과 시간 외에 자유롭게 예? 책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료 전사 간에 서로 토론도 하고 상호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은 인권교육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평소에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받고 나머지 시간에 그죠? 얼마든지 자유시간에 이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병사들이 군대 임금과 관련된 그런 책, 그런 소설이든 문학작품을 읽고 혹은 인권 강사나 독서 모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병사가 있으면 뭐 국문학과 출신이라든지 인문대 출신 중에 그런 역량이 있는 병사가 있으면 그런 병사가 좀 주도하면서 책 내용을 서로 토의해 본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모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병사가 소대 단위나 혹은 중대 단위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그 병의 자대 배치에서도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대 배치할 때 한 명씩, 적어도 한 명씩은 배치해가지고, 혹은 뭐 초급 장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문학과 인권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죠? 군대가 진짜 로봇이나 어떤 명령권자의 그 명령권자가 잘못된 사고를 가진, 독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군 시스템이. 무조건 명예에 복종한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다운, 개개인이 존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이제 군대라고 해서 그런 인간이 아닌 로봇 같은 인간을 길러낸다면은 그런 군대는 사실 필요 없죠. 그런 군대는 사실은 국민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국가 권력 자체이면서도 그 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을 방어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국가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입법자가 군인 스스로가 그들이 방어해야만 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최소한으로만 규정하고 정치적 활동이 군대의 효율성에 제외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군인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나아가서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공화국은 정치가 군주의 것이라든지 어떤 특정 집단의 것이 되면 위험하죠. 그런 것에서 시민들의 품으로 정치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돌아오는 순간에 탄생한 게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정치와 비정치를 구분하고 특정 집단에게는 정치인 것을 허용하지만 다른 특정 집단에게는 철저하게 비정치를 강요하는 그야말로 정치 독점적이 돼서 반대하는 것이 공화국입니다. 말 그대로 공화국은 모든 사람의 것. 공화국이란 말이 이제 리퍼블릭이라는 표현이죠. 리스퍼블릭 이제 단어가 합쳐진 건데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게 공화국의 표현에 담겨 있는 뜻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어떤 책은 읽을 수 있고 어떤 책은 읽을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하고 금지한다. 혹은 어떤 주제는 토의할 수 있지만 어떤 쟁점은 말도 못 꺼내게 한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과연 공화국을 지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역사에서 예전에 광주의 계엄군처럼 그런 사례를 보세요. 공화국의 국민에게 촛불을 겨누지 않습니까? 무조건 명령에만 복종하는 군인을 길러내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텍스트 238페이지에 남은 부분 조금 보면요.
이 문학과 인권 그리고 독서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정리하고 이 텍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결국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독서의 권리, 문학의 권리가 이제 왜 중요한가 하는 건 앞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뭐 문학이란 우리가 뭐 시나 소설 이런 것만 문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문학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학 속에 보면 뭐 물론 수필, 시, 뭐 소설, 희곡, 어? 희극, 비극 뭐 다 포함되고요. 그 외에 뭐 기록극, 뭐 기록과 관련된 것도 또 문학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저자가 어떤 저자의 생각이 담겨서 편집되고 만들어지면 그게 또 문학에 들어가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학문 세계에서 이제 문학으로 연구되는 작품은 보면 그 대부분 처음부터 문학으로 읽히도록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도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역사서나 철학서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 문학으로 평가되는 작품도 있고요. 처음에는 문학으로 읽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뭐 역사적 가치,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문학이었던 텍스트, 시간이 지나면서 문학성을 획득한 텍스트, 또 원래 의도와 달리 문학으로 통용되는 텍스트,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문학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다양한 경로가 있고, 그래서 문학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기분에 따라서 뭐 문학을 뭐 자기가 무조건 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문학의 범주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문학에 대한 가치 판단이 결국 뭡니까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취향은 아니죠. 그것은 어떤 특정 사회 집단이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 여기서 보면 문학으로 읽는 인권이라는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문학의 개념을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를 한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것은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선택한 문학 작품들은 일정한 가치 판단을 토대로 하고 있고 또 자신이 획득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바로 뒤에서 설명한 인권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 필자는 정의를 내립니다. 문학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죠? 군 인권과 관련될 때의 문학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학들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잠깐 보면요. 독일의 경우에 1999년 4월입니다. 독일 전역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소보 전쟁에 반대하면서 신문지상에 반전 또 탈영을 호소하는 그런 글을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 검찰이 독일 전역에서 이 사람들을 범죄 행위 선동죄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때 그 수많은 형사 사건 중 하나가 베를린 티어가르텐 법원에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법원의 판사 리클레드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죄 선고를 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나의 친구 마틴 쿠차 교수는 이 판결문을 필자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 판결문을 이 텍스트의 필자한테 알려줬는데 한번 볼까요? 판결문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시나 소설만 그 문학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자. 특히 수업에서 이제 더욱 그렇다는 거죠. 이 수업에서는 판결문을 보니까 법 문구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마치 문학의 어떤 문구처럼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 그 저널리스트 기자지요. 저널리스트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이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같은 사람이 1970년대 중후반부터 해온 작업도 목소리 소설 5부작이라고 있는데 어, 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이 바로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 알렉시비치가 그저 녹음하고 받아 적는 것만 아니고 그런 일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고통을 겪으며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쫓으려고 했다. 또 그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그 사람 자신의 말을 받아 적고 그 사람 자신만 쓸 수 있는 텍스트를 받아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의 침묵도 듣는다. 그들의 이야기도 침묵도 나에겐 모두 텍스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시예비치가 받아 적은 이 말과 침묵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또 그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전쟁 이러한 것이 삼켜버렸던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성이 물론 이제 여성이 전염병이나 탈영병, 포로, 뭐 수용자들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희생되는 약자들도 다 이제 포함되고요. 이제 여성이 특히 이제 그런 그 전쟁에서 희생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문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글이 독자의 상상력의 세계에 이런 식으로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게 전부 문학이라는 거죠. 이제 군인들이 읽어야 하는, 군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문학과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전 고전 중에서 보면 안네 프랑크의 안내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세대는 또 좀 잘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거든요. 안내 일기라고 이제 이 안내가 유대인 소녀지 않습니까? 그죠? 홀로코스트 때 희생을 당한 그 유대인 소녀 중에 한 명인데 이 원래 일기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개인의 어떤 일상사가 담겨진 글인데 이것도 문학이 됐죠. 원래 다른 사람의 일기는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죠. 남의 일기 보면 개인적으로는 모두 싫어하고 왜 내 일기 보느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안내 일기는 문학 작품이 되었습니다. 왜? 이 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 당시의 어떤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아픔을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문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허용된 특별한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내 일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기록인데 모든 문학 작품은 그것을 읽는 사회에 의해서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쨌든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그것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권과 문학 작품이 결국 관련성이 많다는 거죠. 음. 두 번째는 뭐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영상 관련 영상 제가 틀어준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날 온갖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권리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내 권리야, 또 법대로 하겠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죠. 1989년 이후 세계에서 이 권리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범람했고요. 일상적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연관되는 겁니다. 권리가.
그래서 이 권리가 개인적 의지를 반영하는 적극적 어떤 개인적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체의 개인적 욕망과 욕구는 권리라는 언어로 또 어떻게 보면 변색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는 책임이 따르죠. 그걸 이제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중간 계급에게 권리는 무제한적인 탐욕, 거기에 대한 법적이고 공적인 인정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밀란 쿤데라가 불멸이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인권을 위한 투쟁은 대중화될수록 점점 구체적인 내용을 읽고 마침내 만인에 대한 만인의 공통된 태도가 되었고, 모든 욕구를 권리로 바꿔놓는 일종의 에너지가 되어버렸다. 세계 전체가 하나의 인권이 되었고 모든 것이 권리로 바뀌어버렸다. 즉, 사랑의 욕구는 사랑의 권리, 휴식의 욕구는 휴식의 권리, 우정의 욕구는 우정의 권리, 뭐 과속으로 달리고 싶으면 과속으로 달릴 권리, 책을 출판하고 싶은 욕구는 책을 출판할 권리, 한밤중에 길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 욕구는 야밤에 길거리에서 소리 지를 권리,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끝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권리 주장이 계속 늘어나면 실제로 필요한 인권은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 상가 세입자들이 생존권이나 또 인권으로서의 임차권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또 뭡니까? 나는 당신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이렇게 또 응수하거든요. 형사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그 고전적 주제를 보면은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또 반론에 부딪히고, CCTV 설치를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CCTV 설치로 대한 설치 때문에 생기는 인권 침해, 이거는 이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거에 의해서 또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러 용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비판하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또 반박의 말을 또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권리라는 게 상충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상대방 입장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권리들이 이게 전부 모두 인권일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인권이 존재하는 이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나 국제기구나 법관이나 이런 어떤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력, 또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불완전한 사회적 가치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와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관점에서 인권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약자들, 그 권력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독재국가나 파시스트를 피할 수가 있죠. 인권은 공공의 세계에 참가하여서 말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권은 자기의 못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저항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92년에 6월에 그 인권 운동 사랑방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서준식 선생님이 이제 주로 했던 말인데, 이 인권이 재산과 어떤 위신이나 명예, 사회적 평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다. 이것은 경쟁과 독점을 정당화하는 권리가 아니고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지상주의의 통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다. 응?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서구의 또 관련 전문가들의 말도 밑에 이제 쭉 나옵니다만, 이 인권과 관련된 우리가 내용을 볼 때 항상 어쨌든 인권에 취약한 그런 계층, 그런 사람들을 우선시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독재를 허용하는, 그죠?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우리가 인권은 다른 권리와는 달리 소멸될 수도 있고, 그죠?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 억압적이나 차별적이나 또 그런 차별적인 그런 사회 구성 질서, 그죠? 이런 거는 사실은 소멸돼야 되고, 베테가 파우스트에서 한 말 한번 볼까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악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파우스트 박사가 영혼의 계약을 맺는 그 악마의 대사 중에 생성된 것은 모두 없어지기에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재산권 같은 부르주아적 권리 혹은 보수적인 자연권과는 좀 다르지요. 영구 불변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만약에 없어지면 그건 장애인 권리 인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차별이 없어진다면 아직까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인권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어지면 제일 좋은 겁니다. 차별이 없어지면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가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보면요 했습니다. 세월이 무섭다. 오늘 행사장 오는 길이 우울하고 쓸쓸해서 혼났다. 30년 감회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다. 한국의 어떤 상황이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이 작품을 이렇게 오랫동안 읽게 했는지 모르겠다. 뜻깊은 날이지만 좀 우울하다. 왜냐하면 이 책을 출판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했던 한국의 상황 그게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죠?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지만 출간 30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울하다는 겁니다.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말처럼 작가가 자신의 책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결국 소멸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세이가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한 거는 그렇게 약자들이 인권을 무시당하고 억압받아왔던 그런 사람, 그죠? 30년 동안에 좀 이런 게 이제 많이 소멸되고 변화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염원이었겠죠. 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도시 빈민을 둘러싼 억압이라는 이런 사회 구성 질서가 공적 권력이 주도하면서 아직도 그게 여전히 횡행되고 있고 이제는 공적 권력이 아니고 사적 권력 주도로 이제 재편성되면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가 우울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인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학 작품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문학 작품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 각박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학으로 읽는 인권이다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권이 아니죠. 인권의 논리를 개인주의적 권리 담론으로 좁혀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적 권리 담론은 인권의 문제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의 그런 책임과 역할은 논의할 때 사라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행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까? 안 그렇죠. 인권의 문제는 어떤 사안이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그죠?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가해와 피해 문제로 등장하더라도 이게 좀 더 확대돼서 사회 구조적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그 구조를 인식하고 그 사건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인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개인의 문제로 집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이 이런 점을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그래서 문학으로 읽는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쭉 봐왔는데요. 그 뒤에도 또 뭐 다른 사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자, 마지막 결론 부분만 보고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2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커머닝으로서의 독서 활동과 문학의 우리가 소설 제인에어에 보면은 어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했던 다락방에 그 미친 여자 버사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 얘기를 하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더 나아가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 혹은 엑스트라의 관점에서 사물을 읽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작품 속에서 분명히 하고자 했던 그런 즉 자기와 타자라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 틀 안에 있는 타자 인식에 대한 허구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뭐 꼭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또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 메르소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받아든다면 이걸 검토해야 되고, 그렇죠? 제인에서 어쨌든 나오는 작품을 생각할 때 어쨌든 책을 잘못 읽든 잘못 이해하든 다르게 읽든 일단은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책 읽기에서 가장 좋은 공간은 자신만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이 물론 독서 탐독하기에 제일 좋죠. 그렇지만 문학 읽는 것이 혼자만의 즐거운 어떤 독서로 끝나면 안 되고 인권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게 이제 이 텍스트를 쓴 필자의 생각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관계에 필요하고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각자 자기들만의 어떤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이 문학을 통해서 이 문학으로 읽는 인권을 함께 읽는 것을 좀 계속해 나갈 수 있다면은 이 독서와 토론은 이 우리들을 공적인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머닝이라는 표현을 똑같은 책을 읽어도 어릴 때 읽은 독서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읽은 거하고 의미가 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예. 모든 경험이 그래야 하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읽는 책 모두가 사실은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죠. 모든 게 신기하고 좀 흥미롭고 독특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읽으면 좀 더 세밀한 부분, 다양한 면모나 그 다양한 의미를 또 감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칼비노가 한 말을 보면 고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읽고 좋아하게 된 독자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책이지만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만이 그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은 결국 더욱 세밀한 부분과 다양한 면모와 다양한 의미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역량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죠? 개인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집합체 속에 있는 인간, 공동체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형제 동화를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상상력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나 개인의 무의식이나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가면을 쓴 채 기억의 어떤 심정부에 숨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삶, 그리고 인권의 공동체의 삶과 인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머닝을 할 수 있는 것이 독서 토론이라는 거죠. 공통적인 우리 이 집단에 속한 우리 이 사회 속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커머닝으로서 독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커머닝, 커먼즈, 뭐 결국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통적인 요소죠. 너와 내가 무언가를 함께 할 때 만들어지는 거. 어? 이게 커먼스죠. 공통적인 거. 무언가를 함께하는 활동 그 자체. 예? 이런 거죠. 어, 그래서 막 지금 그 뒤에도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수업을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도 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의 자리에 학생을 넣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대학 입시 공부 외에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왔고, 자신들도 또 그렇게 생각해놓은 학생들이 이 학원에서의 밤을 쪼개서 만약에 독자로서 책을 읽는 활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인권을 구원할 학생 아닌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은 학생 인권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감성적인 것을 분할해온 기존의 어떤 경계선을 이제 넘어서서 새로운 선긋기에 나서야 할 정치의 행위자는 바로 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려면 지금 우리 수능 이런 입시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공영수 위주의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밤낮으로 학원을 오가면서 그 시스템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체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나마 가능한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독서를 하면서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 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좀 초등, 중등,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 교육 시스템이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독일 문화, 독일 쪽에 있던 그 전공이 이제 그쪽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힘들게 치열한 경쟁하에 대학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학에 들어오는 거는 좀 우리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대신에 대학 졸업을 어렵게 하죠. 정말 제대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고 그렇게 해버리면 대학에 모두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실제로 대학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해서 돈을 벌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문화적인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1위, 전 세계 1위죠. 대학 진학률로만 따지면.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당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더 이상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문학으로 읽는 인권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